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골적인 속임수. 2. 보잉이 예상하지 못한 것. 3. 한국의 신의 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F-35A 스텔스기 20대를 도입하고도 3,600억 원이 남는 금액이자 10년에 걸친 KF-21 보람의 개발 비용의 절반입니다. 또한 K2 흑표 537대, K9 자주포 107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한데요. 만재 배수량 1,600톤 승조원만 약 300명에 육박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대를 건조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미국 보잉은 대한민국의 4조 3천억을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단 4대의 도입가로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보잉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이 737피스I는 이미 우리 공군에서 4대를 운용 중인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입니다. 하지만 2006년 최초로 계약할 때는 총 예산이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17년 만에 보잉에서 코로나19, 인건비 인상 등의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더니 어느새 2.5배가 넘는 가격으로 치솟은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상폭인데요. 실제로 2019년 영국이 이 737사대를 도입하기 위한 초기 계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총 예산은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2년 뒤 수정 계약 때는 가격이 4조 4천억 원으로 2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보잉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심지어 보잉은 그래봐야 이 737 아니면 대안도 없는 주제에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737 따위는 손절해버리고 다른 업체에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이라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화가 나기는 해도 보잉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737의 우수한 성능은 위태로운 대한민국 만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적어도 2022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최근 보잉의 갑질을 제대로 되갚아줄 제안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의 새로운 옵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잉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음껏 갑질을 일삼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737피스I의 성능에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737의 정식 명칭은 보잉 737오스로 전폭 35.8m, 전장 34.6m, 전고 12.5m에 최고 속도는 고작 시속 853km밖에 안 되는데요. 보잉 넥스트 제너레이션 737-700 모델을 개수한 것이기 때문에 비행 성능은 민수용 항공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라는 장황한 이름답게 이 737의 진짜 가치는 항공관 제어 탐지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보잉에서 제작한 이전의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원반 형식의 레이더를 탑재한 반면 이 737에는 기다란바 형태의 레이더, 일명 메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독특한 형태의 메사 덕에 이 737은 회전 접시형의 원반 레이더 없이도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회전 접시형 원반 레이더는 한 바퀴를 회전하는데 약 10초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특정 구역을 탐지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9초 이상 소요되었던 반면 메사는 상시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60도 전방위 탐지 시 탐지 거리는 약 480km로 서울을 기준으로 북한 양강도 이북 일부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제자리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지 범위를 30도로 제한하고 전파를 집중 조사하면 탐지 거리가 740km까지 늘어나는데요. 이 정도면 한반도 전 영역은 물론이고 중국 산둥반도의 북부 전구,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나 나고야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한 번에 3,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게 이 737이 최고의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로 평가받는 이유인데요.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중국이 보유한 전술기의 총량이 약 1,645대이니 이 737단 1대가 공중에 떠있는 것만으로 탐지 범위 내 중국이 보유한 모든 전술기를 포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 737의 함속거리는 약 6,500km인데 최대 8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서 사실상 빈틈없는 탐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성능만큼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 맞는데요. 물론 이 737의 경쟁 기종들도 충분히 뛰어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들이지만 어딘가 하나씩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일례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는 봄바르데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한 덕에 항속거리가 무려 10,000km에 달했고 채공 시간도 11시간에 육박했는데요. 게다가 공중뿐만 아니라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지거리가 공중 600km, 해상 400km, 상 200km로 비교적 짧고 전후방 각각 10도씩 탐지 사각이 생긴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엘루 2085 카우가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360도 탐지가 가능한 대신 탐지 거리가 450km로 짧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737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이 737은 분명 장점이 많은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심한 문제는 잔고장이었는데요. 이 737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도입한 직후 1년 사이에만 무려 353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35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그나마 이 중 208건은 제조사 보잉의 자체 결함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157억 원에 달하는 거람 관련 보상은 우리의 책임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비에만 연간 100일 이상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737을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는 현대전에 있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과거에는 경보기가 탐지한 정보를 지상 또는 해상의 관제소로 전송하고 관제소는 또 주변 병력에 명령을 하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러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가 등장하면서 미 과정에서 관제소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탐지와 관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매우 강력한 레이더 신호로 전투지역 상공을 장악하고 적군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아군기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이더를 오프 상태로 둘 수 있고 적의 레이더, 전파 관측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냉전기 소련은 미국의 항모 전단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기 경보기의 항적만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보유력으로 한 나라의 공군력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보잉이 아무리 바가지를 씌우고 잔고장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 737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답답한 상황이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사브가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글로벌 아이를 들고 찾아온 건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오직 대한민국만으로 위한 맞춤형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글로벌 아이는 1차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사업 때부터 도입이 상당히 유력한 기종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지거리가 짧은 건 단점이었지만 6회공 잔향역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였습니다. 심지어 사부사의 주장대로라면 글로벌 아이의 다용도 해상 감시 레이더 시스프레이 7500이는 잠수함 잠만경까지 탐지할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은데요. 이미 이 737 사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아이 4대를 서포트 개념으로 운용한다면 탐지거리의 부족함을 만회하기도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아이 4대의 도입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이 737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탐지 사각 문제가 끝끝내 글로벌 아이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부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해 전방향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글로벌 아이를 제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번 거절당했던 사부가 스스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부는 굳이 대한민국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로 역량 높은 방산업체가 많아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좋기 때문이라면서 사부 같은 기술 중심의 방산업체에게 한국 시장은 최적화되어 있다. 향후 사부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길 원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방산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글로벌 아이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폭풍 같은 성장세를 보이는 걸 고려하면 지금 빨리 파트너십을 맺어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사부는 글로벌 아이의 개량 말고 우리 기업에서 직접 글로벌 아이를 유지, 보수하고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한을, 심지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면 면허 생산과 수출까지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제작 기술을 대한민국에게 미양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성능이나 가격을 떠나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당초 보잉이 이 737 도입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독자 개발론이 불거졌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검토에 따르면 레이더 개발에 12년,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나마 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레이더를 개발하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민항기를 들여와 개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최소 7년이 필요하며 비용도 약 3조 5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부의 기술을 우리가 습득한다면 이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이 KF-16을 면허 생산했던 게 결과론적으로 KF-21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듯이 사부의 글로벌 I를 면허 생산한다면 탐지 전력의 공백 없이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산 전술 수송기를 개발 중인 걸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국산 수송기에 접목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물론 글로벌 I 도입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 737을 운용했다는 걸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미 오랜 시간 우리 공군에서 운용되어 온 만큼 이 737의 유지 보수 체계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부의 글로벌 I가 추가된다면 시스템을 이원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지 비용 측면에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 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의회 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름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팔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의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름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선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선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개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쇠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선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책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의회 열을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B는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활용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한국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최근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이 둘은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 벨리카탄 업계를 나란히 훈련에는 미군 약 1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를 모두 동원했는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해 명성의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레틀리 군도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99개 선인 남해군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사재판소 팩타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해 소규모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에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호봉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하이마즈와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져스,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신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7,000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액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 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 군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의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에드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 기존 사거리 80km의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의 신형 전술 유도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의 탐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되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